자, 그래서 이제 당뇨 치료 얘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본론은 결국에 수술하라 이런 쪽으로 몰고 갈 것 같은데, 당뇨 치료는 두 가지가 있죠. 원래 알고 있던 거는 한 가지 아니에요. 내과 선생님 만나서 약 처방 받아서 드시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약 드시면서 식단 관리, 당뇨 환자들 어떻게 먹는지는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자료가 잘 됐는 데는 한국당뇨병학회라고 있어요. 당뇨 치료하시는 선생님들이 학회를 만들어서 대학에 계신 분들, 저희 같은 개원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건데, 거기에 당밥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거기에 하루하루 먹을 식사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거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운동하시고, 요게 내과적인 치료예요. 근데 외과적인 치료도 있다는 거죠.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고, 이미 수술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 수술을 고민하는 분도 있을 텐데, 당뇨가 수술로 고쳐지는 영역이 있어요. 어떤 영역이냐면 2형 당뇨. 태생적으로 어릴 때부터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 췌장이 아예 기능을 안 하는 1형 당뇨가 아니고, 나이 먹어서 뱃살이 좀 생기면서 내장지방 때문에 생기는 대다수의 당뇨죠.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당뇨 환자들 중에 저 정도 통통한 사람 이상, BMI 27.5 이상이면 조절이 안 될 땐 수술이 더 효과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술이라고 이런 얘기를 아직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보험 되기 전엔 더 많았고요. 보험 되고 나서도 한동안 말도 안 되는 수술을 하는 의사였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수술이 내과적인 치료보다 훨씬 개선 효과가 좋다. 그래서 2019년에 국가보험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수술을 당뇨 수술이라고 해요. 공식적인 명칭은 비만 대사 수술 중에 대사 수술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다이아베틱 서저리, 당뇨 수술이란 개념으로 많이 쉽게 대중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당뇨 수술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이 근거가 어디에 있냐? 우리나라 국가의료보험 됐다고 그 비용 줄여주려고 보험해 준 거 아니냐고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요 얘기를 한번 보셔요. 미국, 우리나라는 좋은 건 미국 좀 따라하지 않나요? 2022년도에 미국에 저처럼 비만대사 수술하는 선생님들의 모임인 미국 비만대사외과 학회와 미국에서 또 당뇨병만 치료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임 미국 당뇨병 학회가 공동으로 발표를 했어요. 공동 발표가 처음입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 아시아인 당뇨병 중에 키하고 몸무게로 계산하는 BMI라는 비만도가 27.5가 넘으면 조절 잘 안 될 때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유합니다. 그 이전 4년 전에는 수술을 추천하라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라. 수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훨씬 낫다. 이 얘기를 뒷받침하는 정말 많은 논문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효과가 다르다. 내과적 치료를 해서 방화수술 6.5로 유지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준은 6%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4%는 다 7.0 이상 조절이 안 되는 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6.5 이하로 조절이 돼도 그게 한시적이에요. 영원히 조절이 잘 되진 않거든요.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과적인 치료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나이 드시면서 췌장이 노화되면 점점 당원은 상승 곡선으로 갑니다. 근데 수술은 그렇지 않다. 두 번째, 약물 치료로 80, 90까지 사셨던 분이 병원에 가서 쓰는 의료 비용과 수술을 받았던 분이 80, 90 됐을 때 병원 가서 썼던 의료 비용을 비교했더니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즉, 당뇨 수술을 받은 분들은 병원에 가서 큰 중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떨어지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OECD 국가 중에 제일 늦게 국가보험이 인정이 된 거고요. 근데 그 이 얘기를 총망라해서 정리한 게 2년 전에 미국 비만대사외과 학회하고 당뇨병학회 공동 치료 가이드라인이었어요. 뭐 학계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션하고 이제야 이제 이게 정립이 됐구나, 공언이 되는구나 이랬는데, 대중들이 이걸 아나요? 모르죠. 당뇨 있는 분들은 비만대사 수술이라는 말 자체도 어색한데, 근데 어쨌든 학술적으로는 이미 공인이 되고 남았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당뇨 수술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아도 될 시대가 됐고, 그만큼의 근거는 있다. 그러면 당뇨 수술은 어떤 사람이 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 국가보험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만도가 27.5는 넘되 2형 당뇨 중에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아까 조절이 안 되는 사람 기준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5년 넘은 사람은 7.0, 5년 안 되는 사람은 7.5로 7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잘 조절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치료 효과가 좋을까? 수술하면 성공률 몇 프로예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따지느냐? 일단 나이가 젊을수록 좋습니다. 췌장 기능이, 그러니까 나이가 젊다는 건 당뇨에 걸린 지 얼마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나이가 젊을수록 좋고 췌장 기능이 좋다는 뜻이고, 뚱뚱할수록 좋아요. 그 얘기는 내장 비만이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방해하고 있는데, 그것만 걷어내면 췌장이 얼마든지 좋아해 주실 수 있는 사람들, 비만 뚱뚱할수록 좋고, 당뇨 기간은 5년 이내가 제일 좋아요. 더 좋으려면 2년 이내. 그러니까 당뇨 진단받고 얼마 안 돼서 수술하시는 분들이 수술 결과가 완치율이 너무 좋다. 그리고 췌장 기능이 어느 정도는 남아 있어야지 당뇨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려고 봤더니 췌장 기능이 정상인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고 상당히 좋더라. 그런 분들은 완치율, 저희가 관해율이라고 하는데 완치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60대, 70대 드신 분들은 30, 40대보다 상대적으로 좀 성공률은 떨어지고요. 조금 마른 당뇨는 아니지만 덜 뚱뚱한 당뇨보다 치료 효과는 좀 떨어지고요. 당뇨 기간 당연히 짧을수록 좋고, 췌장 기능은 당연히 좋을수록 좋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슐린을 맞는 분이 먹는 약만 먹는 사람보다는 완치율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약을 한 종류 먹는 사람보다 두세 종류 이상 먹는 사람이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통계인데 얼마나 당뇨가 나빠서 수술하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당뇨가 너무 깊어져서 이제는 합병증도 한두 개는 있고 인슐린도 좀 맞고 이러면 먹는 약 먹고 당뇨 걸린 지 얼마 안 된 사람보다는 치료가 복잡해지고 오래 걸리고 성공률도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국가보험 기준이기도 하고요. 조절이 안 되는 2형 당뇨 중에 BMI가 27.5 정도, 좀 뚱뚱한 당뇨는 돼야지 효과가 있다. 그럼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마른 당뇨는 안 되냐? 마른 당뇨는 성공률이 20에서 40% 정도 돼요. 그걸 노리고 수술하기에는 국가 재정에서 성공률이 보장이 안 되니까 국가 재정까지 투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2019년에 국가보험 기준이 생기면서 마른 당뇨에 대한 수술 기준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의료법상 수술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2형 당뇨가 아니면 나는 2형 당뇨인지 1형인지 모르겠다는 분이 있는데요. 1형 당뇨는 병원에서 등록을 해드려요. 그래서 본인이 1형인지 알고 계시고 나머지는 다 2형인데 1.5형 당뇨라는 특이한 당뇨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당뇨의 한 5% 정도 되는데, 어른이 돼서 시작한 당뇨인데 아주 빠르게 췌장이 나빠져서 마치 1형처럼 돼요. 그래서 이제 중간 형태다 그래서 1.5형이라고 그러는데, 1.5형도 수술 대상에서는 배제하는 게 맞는데, 요즘 최근의 연구에서는 뚱뚱한 1형, 뚱뚱한 1.5형도 수술했더니 약물 치료보다는 너무 컨트롤 잘 되더라, 합병증을 줄일 수 있더라,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쨌든 2형 당뇨가 저희의 치료 대상이고요. 그럼 이제 비만 대사 수술인데, 비만 수술, 대사 수술을 합친 거거든요. 그 중에 대사 수술이 당뇨 수술인데, 당뇨 수술과 대사 수술이, 비만 수술이 다른 거 아니냐, 아니면 같은 건데 이름만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당뇨 수술로 위절제한 사람하고 비만 수술로 위절제한 사람은 수술은 똑같아요. 루아이 우회술이라는 수술이 있거든요. 당뇨 때 루아이 우회술하는 사람하고 비만 때 루아이 우회술 사람은 똑같아요. 우회하는 길이의 차이를 좀 줄 수는 있지만 수술은 똑같습니다. 근데 왜 구분을 하느냐? 치료의 목적이 달라요. 비만 수술은 살을 빼는 거니까 BMI 기준으로 좀 심플하게 수술을 결정합니다. 근데 당뇨는 뚱뚱한, 아까 앞에 4가지가 있었잖아요. 뚱뚱한 정도 봐야죠, 당뇨 기간 봐야죠, 췌장 기능 봐야죠,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비만 수술을 받는다, 근데 당뇨는 없다, 그럼 위절제면 될 수 있다면, 당뇨가 한 10년 됐다,
똑같은 몸무게인데 그런 위절제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수술의 적용법이 달라집니다. 당뇨냐 비만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당뇨 수술을 정의를 내리면 비만 수술로 시작이 됐지만 당뇨가 호전되는 기전이 발견된 뒤에 췌장 기능이 좋아지는 쪽으로 수술을 특화시켜서 발전된 영역이 당뇨 수술이에요. 그래서 뿌리는 똑같지만 조금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영역이 당뇨 수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뇨 수술은 저희 병원에서 하는 수술은 이렇게 네 가지에 이제 요즘 하나 더 추가했는데, 단순히 위만 잘라도 되는 위절제, 이런 분들은 심플해요. 당뇨 걸린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그 다음에 각종 우회술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요. 루아이 우회술이라고 그러는데, 루아이, 불어인데 Y자 형태로 붙였어요, 이런 뜻이고요. 12지장 우회술은 위절제를 한 뒤에 12지장 시작하는 데다가 저 아래쪽 장을 붙여서 흡수가 덜 되게, 먹은 음식이 빨리 저 아래쪽 소장으로 패싱해서 가게 하는 수술이고, 공장 우회술은 더 아래쪽 장끼리 우회하는 겁니다. 환자에 따라서 이제 맞춤형으로 어떤 수술이 좋을지 결정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치료를 받고 좋아졌냐? 너무 많지만 그 중에 일부 사람을 말씀드리면, 이분은 BMI 47.8이면 한 140kg 되실 거예요. 여자분이었고 당뇨는 진단받았는데 약은 안 드셨어요. 그게 1년 이상 지나지 않은 상태였고, 그러니까 나는 당뇨약 먹기 싫어요 라고 찾아오신 분인데, 그래서 위절제 수술을 해주고 아예 당뇨약 쓰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당화혈색소는 5.4입니다. 전당뇨 상태에서 보다 더 좋은 상태고요. 수술 받은 지 2년 8개월 됐는데 유지 잘 되고 계세요. 요런 사례나, 이분은 이제 인슐린을 맞고 먹는 약 두 종류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당화색소가 9.5나 나왔던 분이에요. 비만도는 43.5, 굉장히 뚱뚱했던 분이고, 그래서 살도 많이 빼야 되지만 췌장이 나빠져서 인슐린까지는 쓰는 상태에 대한 뭔가 개선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위절제하고 12장 우회술이라는 수술을 선택해서 치료를 했고, 인슐린과 모든 당뇨약은 끊은 상태입니다. 이분도 2년 경과되셨고요. 근위부 공장술, 근위부 공장 우회술, 공장 우회술이라고 저기 쉽게 얘기하는데, 이분도 인슐린 쓰고 당화혈색소가 12.9였어요. 근데 이분은 왜 12장 우회술처럼 저 위에서부터 우회를 안 했냐? 실제로 인슐린 기능을 평가해 보니 상당히 쓸만했어요. 본인이 관리를 너무 못해서 먹는 거 조절 안 하고 맨날 술 드시고 약도 잘 안 먹고 이렇게 해서 끌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 왔을 때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몸의 산성화, 산증 상태로 와서 일주일 정도 먼저 입원시켜서 산증 개선시키고 혈당 잡아놓고 수술했거든요. 근데 정작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게 우회술 중에 등급 높은 건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장 우회술로 지금은 모든 약을 끊은 사례고요. 다음에 보여드린 이분이 제가 정말 흐뭇해하는 케이스인데, 22살 된 남자분이었고 바로 어제 왔다 갔어요. 만 1년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당뇨 진단을 받고 인슐린을 계속 맞아서, 저는 처음에 오셨을 때 일형 당뇨인데 설명을 잘못 들으셨나 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인슐린을 아주 고단위로 맞아서. 그런데 일형 당뇨 등록은 안 돼 있고 모 대학병원에서 일형은 아니라 그랬대요. 그래서 검사를 했죠. 수술이 되면 하자. 검사를 했더니 당화혈색소는 11.1이에요. 그리고 알부민 단백뇨라 그래서 단백뇨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미세한 몸 안에 중요 단백질인 알부민이 빠져나오고 있는, 그 다음에는 더 큰 단백질이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는 신장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장의 합병증이 시작된 상태. 인슐린 분비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보통 저희가 0.4까지 정상으로 보는데 겨우 정상에 간당간당한 수준. 그래서 루아이 우회술을 해드렸는데, 이분은 11.1이라는 당화가 수술 후 불과 3개월 뒤에 약을 한 종류 쓰고 있었거든요. 5.9. 약을 다 끊고 수술 6개월째 4.7. 어제 오셨을 때 4.9. 약 없이도 계속 유지가 잘 되고, 그래서 제가 이 환자한테는 이제부터는 근육 얼마나 키우냐에 따라서 남은 삶이 달라질 거다라고 조언을 드렸어요.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4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수술이 나한테 맞을지는 의사가 평가를 해서
또 환자의 생활 습관이나 직업, 또 위장의 상태, 병의 깊이를 따져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나라는 2019년에 의료보험에 이 비만대사 수술이 들어오면서 전체 수술의 한 80%가 위절제예요. 근데 당뇨 입장에서는 위절제로 모든 당뇨 환자 치료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회수를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료기관을 선택하실 때 위절제만 하느냐, 위절제와 루아이를 하느냐, 아니면 위절제 루아이 플러스 다른 우회수를 하느냐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루아이 수술도 위암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루아이 수술만을 할 수 있다면 위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음식물이 통과되지 않는 위로 남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우회술이 가능한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수술법을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약자로 사시라고 그래요. 사시. 요 그림은 제가 하는 12장 우회술 그림인데, 12장 우회술을 했더니 이게 지금 화살표가 화면에 보이나요? 음식물이 12지장 쪽으로 안 가고 이제는 12장으로는 음식물이 영원히 통과를 못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12지장에서 흡수되는 다양한 영양소들이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영양결핍이 좀 오래 가는 수술이 단점이었어요. 12장 우회술이. 효과는 너무 좋은데, 두 번째는 이 위절제를 하게 되면 담석이 잘 생기는데, 쓸개 생긴 돌은 그냥 수술로 버리면 그만이지만 간 안에 생기거나 담도에 생기는 돌은 내시경으로 긁어내거든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 12지장 쪽에서 담도 내시경이 못 들어갑니다. 길이 끊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술의 장점은 인정을 하지만 단점이 상당히 극복하기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다는 거죠. 영양결핍이 너무 오래되고 담도에 대한 검사가 안 되면 나중에 담도암 생겨도 진단이 늦어지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대안이 나왔어요. 길을 안 끊습니다. 대신에 12지장에 연결하는 게 아니라 위절제가 되어 있는 위 소매 부분에다가 비슷한 길의 장을 연결해요. 그러면 음식물이 12지장으로도 가고 이렇게 끌어올린 장으로도 투트랙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12지장 쪽으로 가는 음식물 때문에 영양결핍은 덜 할 것이고, 12지장이 잘리지 않은 상태니까 담도 내시경 같은 것도 원활하고, 대신에 이 두 수술의 지금까지의 수술 결과는 데이터가 대등합니다. 수술도 제가 해보면 이 수술보다 이 수술이 좀 편해요. 그래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 수술을 시행하면서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하는 수술은 5가지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49세 남자분인데, 이분은 누님하고 조카가 저한테 12장 우회수를 받고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또 대만에 사세요. 이 26살 때 당뇨를 진단받고 인슐린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화혈색소가 8.2나 됩니다. 6.5에서 1 이상 올라가 있으니까 위험성이 얼마인지는 대충 계산이 되죠. 그리고 당뇨 기간도 길고요. 그래서 이분을 봤더니 이분이 담석을 앓았던 적이 있어서 담도에 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2장 우회수를 계획했다가 12장 우회술의 단점을 부여하는 사시, 단일 문합 위소매 회장 문합술, 우회술 이렇게 요 수술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경과는 되게 좋은데 수술도 좀 1시간 정도 빨리 끝났고요. 이 수술이 이제 앞으로 대안으로 많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환자의 맞춤형 수술을 제공했더니 이건 이제 저희 병원 통계가 아니에요. 미국의 국립보건연구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 데이터를 내보니까 아무래도 위절제만 한 사람보다 우회술한 사람이 좀 성적이 좋아요. 그리고 약을 먹고 수술 안 한 사람들하고 수술한 사람들을 비교해보니까 정말 큰 차이가 나더라. 당화혈색소의 유지나 생활의 개선, 질병의 개선이 수술 그룹을 따라오질 못하더라. 그 데이터가 미국 복지부에서 나온 데이터가 있고 어마어마한 수의 환자들을 통계를 낸 겁니다.
생존율을 따졌어요. 수술받은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를 본 건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술받은 그룹이 위고요. 수술 안 받은 그룹이 아래 겁니다. 10년 생존율만 짧게 비교해봤는데 이렇게 차이가 극명하다. 100배가 차이가 난다는 뜻이거든요. 수술의 효과가 이렇다. 아마 이 수술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믿으실 건데 NIH 연구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단히고 가장 신뢰도가 높은 연구입니다. 미국 복지부에서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차이 난다. 그래서 장기 사망률도 수술받은 그룹이 훨씬 낮고 주요 합병증 발생률도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죠. 이러니까 수술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다 대상은 안 돼요. 몸무게 기준, 조절 안 된다는 기준, 그리고 이형당뇨라는 기준에 부합이 되셔야지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받고 나면 이거 좀 강조하고 싶은데 수술 받고 땡 끝나는 분이 있어요. 수술 받고 한 2번 왔다가 아우 저 만족해요 그러고 안 오시는데 당뇨대사 수술, 당뇨 수술은 수술 받고 사후 관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나중에 1년이 지나면 사후 관리가 거의 치료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2, 3년은 병원을 다니셔야 되고 거기서 먹는 법, 운동하는 법 교육 받으시고 당이 정상적으로 좋아지나 췌장 기능이 좋아지는지를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루아이 같은 수술 받으면 위암이 생기는지 모니터링도 해야 돼서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운동하는지, 내 몸이 당뇨에서 영원히 탈출하고 있는지를 보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서 사후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두서없이 시작을 했고 라이브도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정리정돈 안 되고 그럴 수 있는데 당화혈색소라는 말 좀 기억해달라. 제발 본인의 당뇨에 관심을 좀 갖고 제가 잘하는 얘기인데 저희는 진료비를 받고 남의 몸을 보는 사람인데 자기 몸에도 그렇게 애정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 저희가 해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애착을 갖고 좀 열심히 따라와 달라 그거하고 당뇨 수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알기 시작하자. 당뇨도 수술의 치료 대상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오늘 라이브 첫 방송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사실 요즘 제가 계속 월 60분 이상 비만 당뇨 수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쫓기고 여유 시간이 없는데 뭐 좋은 제안 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같이 이런 수술하는 다른 대학의 유명한 명의 선생님들 모시고 또 한번 이제 오픈해놓고 니네 병원은 이 수술, 우리 병원 저 수술 비교해볼까? 이런 얘기도 정말 재밌을 것 같고 당뇨에 대한 허심탄회한 얘기 저는 좀 투박하게 얘기하는 편이라 설명을 쉽게 드릴 수는 있지만 좀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요청하시면 제가 그걸 쉽게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들어와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도 정말 핵심적인 질문 해주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